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이요. 나 어떡해? 계시는 분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화면 계시는 분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들린다고 하네요. 카메라맨이 따로 없이 그냥 저렇게 하나요? 원래는 카메라 담당 그러면- 선생님이 계시는데 지금 화면에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 번만 이게 다 나오나요? 네네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화면으로 하면 여기 선생님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음. 지금 제공되는 화면이 아, 네. 그러면 저걸 그런데 하나를 이게 좀 가까이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어렵네요. 다 보여요? 조금 뒤로 가셔야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네네 끝까지 다 나와요? 네, 거기 그 정도 있으시면 될 것 위치에서 같으네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해도 될까요? 네. 우리가 좀 힘드니까 우리가 좀만 들어보자.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지금 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패널로 참여해주신 학생들, 그리고 또 줌으로 지금 또 참여해주고 있는 다른 학생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줌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과학 2학년 해주실 강사 교수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정진수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오늘은 중세의 마술은 현대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숨 참으세요. 내가 마스크 벗고 인사할게. 안녕하세요. 정진수입니다. 제목을 보고 내가 마술 같은 걸 할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 있어요? 네. 아니 대학 교수가 무슨 마술을 해? 여러분들 기대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뭐가 보이죠? 네. 이거 콧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자, 내가 진짜 공을 없앴다가 딴 데서 꺼냈을까요? 아니요. 요거는 마술입니다. 마술하고 마법의 차이를 아세요? 마술은 속임수예요. 네. 마법은 진짜 이상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없앴을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속임수지요. 네. 자, 여기 단두대가 보여요? 네. 보여요? 네. 자, 여기다가 과자를 넣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잘려요. 응? 과자가 잘려요. 과자가 잘릴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까? 아니요. 안 잘려요? 자, 잘립니다. 여기다 손가락 넣어볼 사람 없어요? 자, 뺍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한 번 더. 잘 보세요. 이 마술사들은 재밌는 현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근데 마법은 진짜 저건 불가능한 일인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같은 의미를 썼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황제도 아니고 그냥 한 지역의 조그만 지역의 왕인데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굴까요? 로마 황제 이런 사람들은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알지요. 네. 근데 이 조그만 왕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 누굴까? 아서왕. 그 영국 지방의 조그만 네. 왕이에요. 네. 그 사람이 왜 유명할까요? 일대 그 사람을 항상 쫓아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기사? 응? 원탁의 기사들? 어? 원탁의 기사들? 더 훌륭한 사람. 마법사 멀린. 몰라요? 알아요. 자, 지금부터 이게 마법이 잘 되려나? 이런 게 마법이에요.
혹시 카메라가 잠깐 이걸 찍으셔도 가까이 와서. 자, 이제 신기한 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더 신기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뜨더라고 뭐가. 그리고 넘어가요. 자, 오늘 얘기할 순서입니다.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인류는 사실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하찮은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잘하게 되더니 만물의 영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과학과 기술이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문명의 발전이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그 문명의 가속화를 이끌 세 가지 기술이 GNR이에요. 유전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내가 한 얘기라면 안 믿어도 되지만 나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두 가지 길이에요. 어느 걸 선택을 하느냐는 여러분들 몫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전에 인간이 지구에서 살고 있죠. 지구는 약 45억 년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5억 년이라는 세월이 감이 잘 안 잡히죠. 굉장히 길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명이라는 놈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나타난 생물은 원핵생물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그 여러분들 세포의 구조를 보면 가운데 핵이라는 게 있죠. 그 핵이 제대로 없어요. 그 핵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세포는 진핵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런 핵을 가진 동물이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인류가 출현을 하는데, 인류를 어디서부터 인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굉장히 다른 스케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류가 태어난 거는 그저 한 10만 년, 20만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꽤 긴 시간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게 지금부터 100만 년 전이에요. 오? 아, 이런 일이 벌어지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인류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300만 년 전, 200만 년 전, 100만 년 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는 인간이라고 부르기 조금 전 단계고, 이게 초기 인류, 선행 인류, 원인류, 현생 인류가 여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저렇게 될까요? 나 같으면 내가 기계가 되면은 팔다리를 몇 개씩 더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딱 2개씩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찾아보면 아까 그 최초의 그 호모속이 한 200만 년 정도 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200만 년 전부터 사람들은 수렵 채취 시대라는 시절을 살았어요. 거의 200만 년 동안. 그러다가 10,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 도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 10,000년 전에 지구가 따뜻해지고, 따뜻해진 지구가 농사짓기에 유리한 조건이 돼가지고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5,000년 전에 청동기라는 거를, 단단한 물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약 3,000년 전에 철기 문명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사시대라고 불러요. 그 이전에는 선사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사피엔스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거 세 개라고 이야기를 했고, 알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문명의 역사에서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거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겹치는 게 있죠? 농업혁명. 네, 농업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 의하면 약 7만 년 전에 인류가 뇌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지 굉장히 사고를 똑똑하게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약 300~400년 전에 과학혁명이라는 게 나타나요. 근데 이 과학혁명의 결과가 정보혁명이기 때문에 이 두 개도 거의 묶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시작은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작물화시킨 식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리고 목축도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몇 종류 안 돼요. 근데 현재 저거 가지고 인류가 다 먹고 삽니다. 농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 세계의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농사를 지면서 먹을 게 조금씩 남으니까 인류가 숫자가 확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지금은 넘어갑니다. 자, 과거에는 먹을 것도 참 부족하고 인류가 매일 하루 3끼를 풍족하게 먹기 시작한 게 100년이 안 돼요. 그전에는 하루에 2끼 먹으면 오늘은 잘 먹었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점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까만 점, 마음심 자입니다. 마음에다가 점 하나 찍는 거예요. 나 오늘 낮에 뭐 하나 먹었어. 그게 점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점심을 풍족하게 먹지만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뭐 하나라도 먹으면 나 오늘 3끼째네 하고 행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거에서 지금 현재까지 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산업혁명이에요.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조금 있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산업혁명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하나밖에 없었죠. 산업혁명이. 근데 갑자기 4번째라 그러죠. 네. 2차, 3차가 뭔지 아세요? 일단 1차 산업혁명이 여러분들이 아는 산업혁명입니다. 옛날에는 큰 힘이 필요하면 소나 말을 썼어요. 근데 그래봐야 몇 마리 못 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한 100마력에서 200마력 정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말 100마리에서 200마리가 끄는 힘을 낸다는 뜻이에요. 우주에 올라가는 로켓은 수천만 마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힘을 인류가 손에 쥐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 노동에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2차) 산업혁명은 사람에 따라서 자동차가 보급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전기가 보급된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전기기관은 공장하고 철도에서밖에 못 썼어요. 이제는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데서나 플러그만 꽂으면 전기 에너지를 쉽게 쓰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혁명이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크게 뒤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이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무지막지하게 뒤바뀐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1차 산업혁명이 저게 혁명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인지하는데 약 70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뭔가 새로운 물건이 나타났다고 해서 저것이 혁명을 일으킬지 아닐지는 모르지요. 근데 한 70년쯤 지나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저게 혁명이다. 저 기계 이후로 우리의 삶은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컴퓨터가 보급되고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정신노동에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들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알아요?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의 3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린다라는 겁니다. 그거 계산하느라고 한 2년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계산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곱근을 손으로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타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산하느라고 2년 걸렸어요. 지금은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입력하는데 한 일주일 걸릴지도 몰라요. 뭐 아르바이트생 많이 쓰면 하루는 집어넣겠죠. 계산은 2초도 안 돼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사건을 보고 나서 혁명이라고 불렀는데 4차 산업혁명은 한 사람이 그냥 예언을 한 거예요. 더우니까 옷 좀 벗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맞을 수도 있고 예언은 틀리는 게 대부분이죠. 이게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새로운 혁명을 이끌지 그런 거는 몰라요. 그런데 이 변화를 이끄는 것은 초연결성하고 초지능성입니다. 초연결성이라는 것은 지금도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난방을 켜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집에 난방 틀 수 있죠. 30분 전에. 네. 근데 이 모든 물건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내가 이거 조작할 필요 없어요. 난 이걸 들고만 다니면 얘가 내 생활 패턴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갈 때쯤 되면 얘가 집에 보일러에다가 연락을 해요. 야, 주인님 집에 가신다. 너 켜. 그러면 보일러가 밥솥한테 연락을 합니다. 야, 너도 밥 지어. 초지능은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내요. 알파고 사건은 다 알죠? 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는 이름이 알파고 리입니다. 이세돌을 겨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한 10개월 동안 여태까지 사람들이 뒀던 바둑의 기보, 여태까지 그 바둑의 기록들 그거를 수십만 개를 공부를 해요. 그리고 알파고 리가 8대가 있었는데 자기네들끼리 연습 대국을 2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돌을 4대1로 이겼어요. 내가 저 사건이 있던 전날에 저녁을 먹으면서 다른 물리학자들하고 컴퓨터 좀 썼대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거 어떻게 될까?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아직 컴퓨터가 못 이겨. 그래서 내기를 하려고 해서 내기를 못했어요. 컴퓨터가 이긴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바둑 세계 1등을 하는 커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유, 바둑을 어떻게 두길래 그래, 기계한테 쳐 라고 끌끌 혀를 찼어요. 그 다음 해에 세계 1등이 마스터지요. 네. 마스터를 겨냥해서 만든 알파고가 새로 나왔습니다. 얘는 한 3달 공부했어요. 연습대국 1달 했습니다. 그리고 커제를 4대 빵으로 이겼어요. 커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창피했는지 억울했는지 물었어요. 커제 울음 치면 수십 장의 사진이 인터넷에 찍혔습니다. 그 해가 가기 전에 얘는 이름이 알파고 제로예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얘네 둘하고 연습 대공만 했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이름이 알파고 제로예요. 공부 안 했다고. 그런데 결과는 알파고 리를 100대 빵으로 이기고 알파고 마스터를 89대 11로 이겼습니다. 연습 대공만 한두 달 하고서. 발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하지요. 네. 채 1년 만에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이 새로 나타난 거예요. 이거 외에도 다른 인공지능의 형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1차, 2차에 걸쳐서 우리는 아무데서나 육체노동에서 해방이 됐어요. 3차, 4차를 거치면서 아무데서나 정신노동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편리함? 어? 편리함? 뭐? 편리함이요. 편리함. 그렇지. 일 좀 덜 해도 되니까. 또 인구가 증가했어요. 어? 인구가 인구 증가? 아... 좋은 아이디어기는 한데 내가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여러분들 미래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다. 육체 노동 할 필요 없어요. 정신 노동도 필요 없어요. 그럼 직장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이미 로봇이 대체하고 있는 직장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15년, 20년 내에 현존하는 직업의 반 정도가 사라진다는 예언도 여러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던 일 자체가 사라집니다. 컴퓨터로 대체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주문할 때 이미 주문받는 사람 없어지고 있죠? 네. 네. 전부 다 기계에서 하지요? 네. 이 사람은 인공지능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 프레이하고 이 프레이는 다른 프레이예요. 요리사가 앞으로 20년 내에 사라질 확률 96%, 회계사 94%, 의사도 여기 있습니다. 판사도 있어요. 배우도 없어질까? 아바타라는 영화 봤죠? 네. 네. 그 아바타의 표정이 진짜 사람 표정 같으지요? 네.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정, 감탄하는 표정, 사랑하는 표정, 그게 다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거를 찍기 위해서 한 30개 정도의 점을 여기다 붙이고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그걸 요 앞에다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 점들의 위치를 다 파악을 하고 그거를 그림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정, 감탄하는 표정, 사랑하는 표정 데이터 다 있죠? 네. 아무 얼굴에나 입히면 돼요. 배우 필요 없어요. 실제로 요새 그런 식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우를 시켜서 찍었는데 화면은 애니메이션으로 보내는 영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인류의 문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혁명 당시예요. 맨 왼쪽이. 맨 오른쪽이 현재입니다. 1950년 이게 언제일까요? 1950년을 기점으로 여기는 확실하게 변화가 있죠. 네. 네. 이거는 비슷하게 올라가지만 이런 거를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지수함수가 뭔지 알아요? 네. 이게 또 왜? 이건 지수함수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여기에서 꺾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전화 1900년대 초에 생겼고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없지요. 1950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고 그 전까지는 인류 역사에서 어디서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 소식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문명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리사가 사라진다. 자, 여러분들은 운전하는 거가 기대가 돼요? 네. 운전하고 싶어요? 네. 운전할 거면 졸업하자마자 빨리 하세요. 이거 구글이 만든 자동차입니다. 이 차는 딱 2인승이에요. 차 안에 의자 2개만 있습니다. 2사람용 좌석. 요게 컨트롤에 다예요. 까만 거.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요. 저런 자동차를 쓸 날이 되면 유치원 애가 아침에 야, 자동차 집 앞에 대기. 저 차가 집 앞에 옵니다. 타고 유치원 가자. 그럼 가요. 이거는 지금 연구가 거의 끝난 미래의 교차로입니다. 신호등 없어요. 차들이 알아서 다 비켜서 갑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저기 끼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교통체증 확 줄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 운전 못하게 하겠죠. 곧. 이미 무인 자동차의 사고 확률은 사람이 모는 자동차의 사고 확률보다 훨씬 작습니다. 구글이 무인 자동차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300만 킬로미터 무사고 주행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150년 무사고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은 운전 못하게 될 거예요. 하고 싶으면 빨리 하세요. 자, 아까 같이 허접한 요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 개발한 셰프 로봇입니다. 로봇 셰프라고 치면 여러분들 다른 동영상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젓가락질도 해요. 영국서 만들었는데. 아직은 메뉴가 몇 개 없어요. 그렇지만
저런 장식까지 합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미래 세계의 기술들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 세상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명이 계속 가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지수 함수적 증가는 절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생활을 편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환경도 파괴를 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책을 안 썼나? 썼던 것 같은데. 스웨덴 사람이 쓴 책인데 지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더 이상 이 파괴를 하면 티핑 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게 뭔지 알아요? 건드리면 쓰러지는 지점. 그러니까 내가 젓가락을 들고 이렇게 하면 놓으면 다시 돌아가죠. 이렇게 넘기면 반대로 가죠. 이게 티핑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지구가 안정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틸 수 있어요.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나타나요. 그 중에서 기후변화만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여름철에 북반구에 각 지역의 평균 온도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 같으면 여름 평균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5도, 20도? 그런데 그 평균 온도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났느냐를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 지역에서. 그걸 다 합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기온이면 평균 기온보다 약 3도가 더운 날이 있고 약 3도가 추운 날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면서 아유 오늘은 유난히 덥네. 여기에요. 핫. 더워 죽겠네. 익스트림을 하십니다. 얘가 왜 이건 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1950년부터 80년까지예요. 약 50년 전에. 더워 죽겠네 하는 날이 0.1%였습니다. 이게 2000년부터 2015년이에요. 약 10년 전에. 익스트림을 핫이 14.5%로 늘어났습니다. 평균 기온은 0.5도 정도 올라갔어요. 여기 요 회색이 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여기였다가 여기로 왔으니까 0.5도보다 약간 더 올라갔죠. 지금 지구 온난화가 10년에 0.1도 정도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새는 10년에 0.17도 올라갑니다. 그것도 가속됐어요. 평균 기온은 0.5도 올라갔는데 이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워 죽겠네가 15%로 증가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거 위험해 하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정작 행동을 취해야 되는 정부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아무 나라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폼나게 협정을 해요. 근데 안 지켜요. 탈퇴하고.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협정에 가입했다가 탈퇴했어요.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최대 이산화탄소량은 4,200억 톤이에요. 저걸 넘기면 지구온난화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저 북쪽에 얼어붙은 땅이 있죠? 거기가 녹아요. 그러면 거기서 메탄 가스가 나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의 강도가 수십 배가 돼요.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메탄이 나오면 지구온난화가 더 가속이 돼서 더 많이 녹아요. 그런 거를 양의 되먹임 효과라고 부릅니다. 음의 되먹임은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는 게 음의 대목임이에요. 양의 대목임은 여기를 넘어가면 점점 더 이 상태에서 점점 더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2000년부터 절감을 시작을 했었으면 여기 건드리면 또 큰일 나요. 그러면 이런 곡선을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점점 줄이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었으면 됩니다. 이건 2년 전 데이터인데 2019년부터 시작을 했다면 이 곡선을 따라서 줄여야 돼요. 여기서 시작했으면 좀 천천히 줄여도 되는데 이제는 확 줄여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출하면 안 돼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IPCC라는 그 회의에서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 온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면 티핑 포인트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매년 425톤씩 내고 있으니까 한 10년 쓰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상태를 유지할 때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3, 4년이면 이미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IPCC라는 그 과학자 회의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350 ppm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ppm은 뭔지 알아요? part per million. 퍼센트는 100분의 1이죠.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100만 분의 350. 이산화탄소의 대기 농도가 그걸 넘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작년인가 400 ppm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티핑 포인트를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렇게 올렸을까요? 나쁜 나라 찾아보세요. 이거는 나라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거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장 나쁜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은 여기는 많지만 1인당은 여기에요. 미국 꼭대기. 그 다음 사우디하고 한국. 사우디는 뭐 워낙 지네가 파서 지네 마음대로 떼니까 그렇다 쳐도 우리나라는 수입하다가 그만큼 똑같이 떼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자들이 제일 이산화탄소 많이 내요. 가난한 사람은 이산화탄소 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각 출생 연도에 따라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19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 여러분들 2000년생 되나? 네. 여러분들이 뗄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이만큼입니다. 나는 이만큼 떼고 살았어요. 앞으로 태어나는 애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못해요. 저걸 하면 경고치를 훌쩍 넘어갑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미래로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커스와일이라는 사람이 특이점이라는 거라는 책을 썼는데 특이점이라는 거는 폼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보기가 힘들죠.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자기가 특화된 전문 분야, 뭐 의사 노릇을 한다든지, 뭐 창고 물류를 관리한다든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업인 아마존의 창고에 가면 사람은 없어요. 전부 로봇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세상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세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세계에서 제일 큰 택시 회사,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숙박업체 뭐예요? 몰라요? 여행 계획을 별로 안 세웠구나. 에어비앤비.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숙박업체입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택시업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우버라는 회사예요. 들어는 봤죠? 네. 우버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택시 회사지만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날이 올 거예요. 아까 AI의 발전 속도를 봤죠? 한 10년 전만 해도 AI가 할 수 없는 일, 패턴 인식과 상식을 사용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패턴 인식 이제 잘 해요. 10년 만에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사람은 굉장히 연산을 잘하기는 하지만 우리 생각 굉장히 느려요. 우리 신경세포가 작동하는 시간이 약 10 내지 20ms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 신경이 한번 작동했다 파이어를 했다, 신경세포가 발화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네. 신경세포가 세포가 있고 이 축색이라는 것이 나가고 여기서 전기 신호를 보내면 전기 신호가 이 축색을 따라서 연결돼 가지고 다음 세포한테다가 신호를 전달을 해요. 근데 얘가 전기 신호를 한번 발화를 하고 나면 잠깐 쉬어야 되고 요 한번 전기를 보내고 쉬었다가 다시 대기하는 데까지 한 20ms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요새 기가헤르츠로 작동하지요. 그러니까 10의 -9승초면은 우리는 10의 -3승초가 필요한데 컴퓨터는 10의 -9승초면은 연상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앞서는 순간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여태까지 20만 년에 걸쳐서 발전시켜 놓은 문명이 순식간에 컴퓨터에 의해서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특이점이에요. 자, 특이점이 오면 우리는 좋아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영국 드라마의 휴먼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본 적은 없지만. 근데 거기 나오는 대사 중에 젊은 청년이 직장을 못 구하고 시리에 빠져서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다가 인간하고 똑같은 로봇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미래가 없어. 나는 저 로봇보다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세상이 곧 와요. 낙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지는 만큼 아까 얘기한 그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 없어지는 직장만큼 새로운 직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나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한테 어머니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유령 아닐까?
우리 어머니가 자기가 당신이 받은 메일을 나한테 자동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메일 어카운트는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처리해주는 업종이 생깁니다. 인터넷 장례식장. 앞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하면 그 직장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창업을 해야 되겠죠. 비관론을 푸는 사람들은 구글이나 몇 개 나라나 또는 NGO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특이점이 오면 저거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그게 나타나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믿어도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결과가 인류의 멸망입니다. 우리가 개미를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밟아 죽이지 않지만 집을 짓는다고 해서 개미한테 다 불러 야 이사가 안 하지요. 그냥 파지요. 인공지능한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을 웃겨. 그러면 약한 인공지능은 여기저기 공부를 해가지고 코미디 풀어보고 그걸 흉내를 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여기다 전기 꽂고 전기 자극을 줘서 웃게 만들어요. 그게 확실하죠? 그렇게 취급을 하면 인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낙관론은 아까 이야기한 카즈와의 그 특이점이 온다는 책을 쓴 이 사람은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의 정신 세계를 기계로 옮겨가지고 우리 정신은 영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건 뭔가. 현대는 어찌됐든 과학과 기술의 어마어마한 영향력 하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지금 그걸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공부를 해야 될 거냐?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과목은 읽기하고 수학하고 과학입니다. OECD에서 세계 한 100개, 70개에서 100개 나라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는 그 피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거기는 저 세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에서 핵심 교과라는 것도 국어, 수학, 과학이에요. 미국도 국어, 수학, 과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국어, 영어, 수학만 하라 그러죠? 과학은 안 해도 된다 그러죠? 수학적 수행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계산 잘한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설적이고 헌신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이 수학적 수행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잠깐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화면만 보면 됩니다. 거기 그거 찍어주세요. 밑에 있는. 하나 더 눌러서 거기 있어요. 네. 이거 제가 잠깐 쓸게요. 이게 아이고 넘어가죠. 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게
울프람 알파라는 사이트인데 내가 취했니? 라고 질문을 하면 몇 잔 드셨어요? 마신 지 몇 시간 됐어요? 몸무게 얼마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를 묻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답을 하면 이런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마신 지 2잔을 드셨어요? 그럼 여기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마신 지 1시간이 지났으면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는 여기입니다. 요건 미국에서 운전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의 경계선이에요. 당신은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까지 알려줍니다. 계산은 이제 컴퓨터를 절대 못 따라갑니다. 옛날에는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 저걸 만든 우프렘이라는 사람이 테드에서 강연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진짜로 수학을 가르치기. 지금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하는 계산 훈련은 쓸데없는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수학이 우리한테 유용한 이유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닥치는 문제를 적절하게 질문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질문을 바꾸면 내가 취했니? 라는 질문에 대한 해결 가능한 질문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지? 로 바꾼 겁니다.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찾아서 계산해서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이 사실은 수학에서 중요한데 여태까지는 이거 아무리 잘해도 이걸 못하면 수학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아직 안 배우지. 미적분 배워요? 그거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골치 아픈 문제인데 여러분들보다 컴퓨터가 훨씬 빠릅니다. 방정식 푸는 거 아무리 복잡한 방정식을 줘도 2초면 다 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수학에서 중요한 역량은 요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 과학적 소양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과학과 공학에 대한 지식 요게 조금 있어요. 그런데 사려 깊은 소비자가 된다. 스스로 학습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과학적 소양에 들어갑니다. 한 10년 전에 MBC에서 불만 제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수입한 온열기, 온열 치료기, 몸 따뜻하게 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안과에 가면 빨간불 이렇게 되는 거 경험해 봤어요? 그게 여기 따뜻하게 해가지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이 영양 공급도 잘 되고 자가 면역 능력도 키워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160만 원에 팔면서 고칠 수 있다는 병이 무좀에서부터 암까지 한 100가지는 돼요. 그것만 가지고도 사기입니다. 어떻게 기구 하나가 100가지 병을 고쳐요? 그런데 그게 날개 돋친 듯이 팔렸어요. 아직도 팝니다. 30만 원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기구들 중에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는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정상이겠지요. 근데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속고 살아요. 자, 그러면 과학적 소양을 한번 훈련을 해봅시다. 동작 빠른 사람. 누구 한 사람 자원하세요.
동작바를 추천하세요. 없어요? 없으면 선생님이 하시려나. 자, 보세요. 여기 파이프가 있고 구슬을 집어넣고 여기다 넣고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자, 보면 이 정도 속도예요. 자, 잡아볼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안 하지. 해보세요. 나와서. 상당히 생각보다 빠릅니다. 오른손을 빨리 내려야 돼요. 이게 좋나요? 위에다 넣고 밑으로 빠지기 전에 잡아요. 생각보다 빠르죠? 다시. 거의 성공했다. 이거 성공할 수 있어요? 네. 봐봐. 되잖아. 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못 봤죠? 내가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줄게요. 자, 눕니다. 하나, 둘, 셋.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모든 마술은 다 사기라 그랬죠? 저 학생이 떨어뜨린 건 쇠구슬이고 내가 떨어뜨린 거는 자석입니다. 이 자석은 워낙 세서 옆으로 붙여도 굴러 떨어지지도 않아요. 롤러코스터 타봤어요? 네. 아까 이야기한 멀린 내 후예가 패러데이라는 사람입니다. 패러데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 사람은 왕실에서 과학 강연을 해요. 이런저런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법사는 아니지만 마법사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그 강연에서 시범을 보인 게 유도전류라는 현상입니다. 이거를 흔들이로 놓으면 흔들리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자석이 있습니다. 얘가 자석 사이로 통과를 하면 패러데이 원리 때문에 유도 전류라는 게 생기고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 자석을 지나가면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는 전류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가 N극이 되죠? 여기에 N극이 있으면 N극이 못 내려오게 밀겠죠? 반대쪽에는 S극이 여기 생기는 S극을 못 내려오게 막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런 전류가 흐를 길이 없죠. 밑에가 잘려서. 그래서 얘는 그런 브레이크 작용이 없습니다. 얘는 있어요, 없어요? 좀 사이가 둥덩둥덩 뚫리기는 했지만 전류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래서 얘는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똑같은 원리를 이용하면 다른 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전기 110V짜리라 못 봐요. 롤러코스터에 또는 자이로 드롭 타봤어요? 재미있어요? 자이로 드롭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세울까요? 운전기사가 보고 있다가 반쯤 내려왔네? 브레이크 밟을까? 그렇게 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다음에 가면 다시 보세요. 자이로 드롭 중간부터 양쪽으로 이렇게 쇠판이 쭉 달려 있습니다. 그 쇠판 양쪽으로 자석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실수할 리가 없죠. 걔가 기둥에서 벗어나서 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시험용 과학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과학이 돼야 돼요. 이거는 플라즈마 공이라는 겁니다.
저기 카메라에서 보여요? 불꽃이? 네. 이 안에는 저기 가운데 빨간 거. 보통 이게 지금 번개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공기 중에서는 수만 볼트가 돼야 번개가 치지만 여기서는 이 안에 공기를 좀 빼가지고 약 5천 볼트만 되면 벼락이 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도체가 내 손은 도체일까요? 부도체일까요? 약한 도체입니다. 근데 교류 입장에서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교류는 전하들이 왔다 갔다만 하면 되죠. 그러면 내 몸속에는 그 전기를 띤 그 뭐냐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전기를 띤 입자들이 있어요. 이온 같은 것들. 그래서 내 손은 이 교류에 대해서는 꽤 좋은 도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사방으로 치지만 내가 도체를 갖다 대면 그쪽으로 모여요. 전류가. 얘는 도체일까요? 무도체일까요? 도체지요. 전기가 통하면 빛이 나지요. 그러면 도체를 갖다 대면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거는 내가 여기서 접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어와요. 중간에 접지가 중간에 생기면 여기까지만 물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접지를 두 군데다가 접지라는 말 알아요? 땅에다 갖다 붙였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은 그 굉장히 많은 전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여분의 전기가 있으면 전부 땅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런 접지가 없으면 얘가 불이 안 들어오는데 접지를 해놓으면 내 손이 전류를 받기 때문에 전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전류가 이쪽으로 통해서 흘릴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도체일까요? 무도체일까요? 전선이니까 도체지요. 그러니까 전선을 여기다가 대면 여기까지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마치 스타워즈 칼 같죠? 이렇게 하면 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험용 지식으로만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써가지고 사려 깊은 소비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전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게 단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포기한다 그러죠? 원자력을 1kW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에요. 지금 40원이면 만듭니다. 태양광 이게 몇 년 전 거라 거의 600원에 육박하는 15배 비싼 에너지예요. 이거 포기하고 이리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집에 전기료가 10배로 오르면 이게 무슨 그래프일까요? 힌트. 우리가 팔 수 있는 지하자원의 총량입니다. 여기 1600년, 2000년, 2400년이니까 2200년이면 지하자원 끝나요. 여러분들은 쓰고 살 거예요. 나보다 훨씬 비싸게. 금 좋아해요? 금 앞으로 팔 수 있는 날이 40년 정도 남았습니다. 40년 지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금 매장량은 떨어져요. 인 이거 농사 짓는데 필수적인
비료입니다. 한 300년, 100년에서 한 200년 정도 되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까지는 쓸 거예요. 저런 거 생각하면 자식 낳기 힘들지요. 나는 못 모르고 낳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수학과 과학적 소양이 아까 이야기한 GNR에 전부 다 필요한 소양들입니다. 그게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들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더해서 정량적 추론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아까 내가 취했니? Thank you very much. 그런데 내가 하려던 얘기를 까먹었다. 내가 취했니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량화를 시켰죠. 정량화를 해야 모든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1600년대에 일어난 과학혁명, 그게 갈릴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뉴턴에 의해서 완성이 된 이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그 지식을 발견한 사건들을 통틀어서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건은 그 이전에는 정성적으로만 설명하던 자연현상을 정량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그 과학혁명이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책을 하나 추천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아이고 이 책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답을 한 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이 책이에요. 빌 게이츠가 2019년인가에 이 책을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한테 선물했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부족하던 시절에 거기에 적응해서 사느라고 여러 가지 본능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내가 어둑어둑한 길에 걸어가는데 무슨 길쭉한 게 흐물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게 뱀인지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멀리 피해서 가나요? 그거는 원숭이 시절부터 영장류 뇌에 박혀있는 본능이에요. 모든 원숭이류들은 다 뱀 보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보를 충분히 많이 알고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보에 기반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원시 시대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개발한 본능에 충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인류는 문명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문명의 발전의 속도가 점점 가속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가속되는 발전은 절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최대 목표가 되어야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거는 내가 본 과학 장난감 중에 가장 신기한 장난감인데 원리를 알아내느라고 몇 년 걸렸습니다.
맞죠? 이게 바닥에 저게 받쳐져 있는데 얘가 돌 수가 없죠. 이 껍데기 공 안에 약간 작은 지구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액체로 채워놔서 얘가 돋보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안쪽에 있는 그림이 마치 표면에 있는 것처럼 떠서 보여요. 그리고 여기 있는 페인트는 반투명입니다. 빛이 새 들어가요. 그러면 저 안에 태양 전지가 있어요. 그 태양 전지가 발전하는 전류를 가지고 모터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을 배워서 이런 장난감 하나 만들면 이거 제작비가 얼마나 들까요? 제작비 뭐 해봐야 한 10,000원? 대량 생산하면 여기 5만 원인가 8만 원에 팔려요. 이거는 스털링 엔진이라는 겁니다. 쓸까요? 계속 볼까요? 엔진이니까 돌겠죠? 네. 이 마법사도 실수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마법사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입니다. 나는 마술사다. 그러면 감탄해도 돼요.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고민을 통해서 그런 마술들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마법사는 아니에요. 이 엔진은 내 손바닥에 열로 돕니다. 지금 내가 자꾸 실패를 했던 이유는 아직 밑판이 충분히 더워지질 않아서 그래요. 밑판이 충분히 더워지면 여기 가운데 하얀 스티로폼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통 안에 있는 공기는 바닥에 내려오지요. 그러면 바닥이 따뜻하니까 약간 팽창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피스톤을 밀어 올려요. 그런데 이 피스톤하고 연동돼서 스티로폼은 계속 위치가 바뀝니다. 스티로폼이 내려가면 위에 찬판에 닿지요. 그럼 공기가 약간 수축하려고 하겠죠. 그때 이 피스톤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손바닥에 열만 가지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엔진을 버스 벽에다가 붙이고 승객들이 전부 다 여기서 손대고 있으면 버스가 갈까? 얘는 제작비가 얼마나 들까요? 이건 좀 들어요. 80만 원입니다. 궁금한 건 이거 안 했구나. 생략 할까? 얘를 떨어뜨리면 얘가 바닥에 가서 튀겠죠. 그러면 얘는 바닥에 내려가서 튀어서 올라오고 올라오는 놈이 얘를 내려오는 이공을 쳐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맞아가지고 올라가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공을 칩니다. 그럼 얘는 얻어맞고 올라가면서 얘를 쳐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얻어맞고 튀어 올라가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볼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이게 세총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볼링공이고 이게 탁구공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서 치면 V로 가서 치면 V로 튀어나오겠죠. 네. 그건 초등학교 문제. 자, 이제 고등학교 문제. 얘가 서 있는데 얘가 가서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중학교 문제인가? 이건 쉬운데 똑같은 일인데 갑자기 어려워졌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험을 해요. 이렇게. 근데 나는 똑같이 얘하고 똑같이 V로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얘가 서 있죠. 잘 보세요. 얘가 V로 가는데 나도 V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얘가 서 있죠. 얘가 V로 오죠. 얘가. 충돌 후에는 내가 어떻게 볼까? 내가 볼 때 서 있는 공이 큰 놈한테 얻어맞았니? 큰 공은 변함없이 V로 가고 얘는 2V로 나가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쉬운 실험을 내가 움직이면서 보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고등학교 문제. 얘가 2분의 V로 하고 얘가 2분의 V로 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실험 다시 해요. 그런데 이번엔 내가 2분의 V로 이 움직여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볼까요? 충돌 전에 2분의 V, 2분의 V, 2분의 V로 정면 충돌을 한 놈이 충돌 후에는 얘는 나는 여러분들이 볼 땐 얘가 서 있고 얘가 V로 갔다 V로 가요. 나는 2분의 V로 일이 움직이면 내가 볼 때는 2분의 V, 2분의 V로 충돌하는 모습이죠. 그럼 충돌 후에 내가 본 얘의 속도는 고등학교 문제에서 헷갈리면 대학교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자, 얘 서 있고 얘가 V로 갔다 V로 가죠? 내가 2분의 V로 가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2분의 V, 2분의 V로 와서 충돌한 놈이 충돌 후에 얘는 얘 서 있죠? 내가 2분의 V로 가지요? 내가 볼 때 얘는 2분의 V로 계속 가지요? 충돌에 상관없이 워낙 무거우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볼 때 V로 가지요? 나는 2분의 V로 이리 가고 있죠? 그러면 2분의 3V.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면 충돌을 했을 때 얘가 2분의 V로 갔다 2분의 3V로 튀어나가요. 그러면 2분의 V에서 2분의 3V가 된 거는 V만큼 증가한 거죠. 그 얘의 속도의 2배입니다. 자, 대학교 문제. 얘가 V로 가고 V 프라임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했던 이 실험을 다시 합니다. 내가 조금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 V와 V 프라임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충돌 후에는 얘는 V 프라임에다가 얘의 속도의 2배, 2V를 얻어가지고 나갑니다. 영화에 보면 우주 여행을 갈 때 괜히 달을 돌아서 가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알아요? 네. 거기 보면 멀리 가기 위해서 지구에서 쏘아 올린 로켓가 달을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얘는 달로 가다가 달의 인력에 끌려서 방향을 바꿔서 나가요. 이게 살충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걸 살충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달이 공전하는 속도의 2배를 공짜로 얻어서 가요. 그러니까 워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도에 달의 공전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거를 2배를 공짜로 얻어서 나가니까 얘의 속도가 확 커지죠. 그러면 화성까지 탐사를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지구에서 쏴가지고 바로 가겠어요? 지구에서 쏴서 달을 돌아가지고 화성까지 갑니다. 화성까지 갔는데 좀 더 가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토성까지, 목성까지. 그러면 화성을 이렇게 지나가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화성이 이렇게 움직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딱 맞춰서 들어가가지고 화성이 지나가는 속도에 끌려서 화성의 속도를 얻어서 나갑니다. 다 계산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성 가서 또 한 번 속력을 얻고 토성 가서 또 얻고 그래서 태양계를 벗어나는 우주선이 지금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질문. 우리 학생들 어떤 질문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질문해도 돼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과거의 중세 때 그 마술에 대해서 그 원리를 설명해 주셨고 그것들이 현재 과학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까? 여러분들의 진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까 하는 것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죠. 그 과정에 어느 부분이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너무 다 모범생들만입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기술 중에요. 아까 손댔을 때는 전기가 사실 선이 한쪽으로만 갔는데 선 붙이니까 좀 옆으로 퍼졌는데 왜 퍼졌는지 궁금해요. 아, 접지가 가까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내 손을 대면 접지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요거를 통해서 저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접지로 가야죠. 그러니까 중간에 저항이 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그쪽으로 한꺼번에 확 쏠리지를 못하고 일부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질문 없나요? 그 관찰력이 아주 좋은 학생이네요. 일본에서 그 학부만 졸업을 하고 노벨 화학상을 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그렇게 관찰력이 좋았대요. 아까 이제 이상한 정도를 점점 접수를 더 적게 해야지 전체적인 지구 온난화라던가 그런 문제가 보여진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줄이는 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래서 아는 거 아시면 좀 아, 방법은 있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겁니다. 공장에서 불을 떼면 굴뚝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잡아낼 수 있는 장치를 달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굴뚝 바깥으로는 좀 덜 나가게. 그게 아마 지금으로서는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아까 얘기했지만 400ppm이에요. 굉장히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0.04%? 그 공기 중에 있는 것에서 이산화탄소를 모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방법은 공장 굴뚝에서 잡아내는 건데 그것도 쉬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 정부도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레타 툰베리라고 여기 이 스웨덴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그 팩트폴리스라는 책을 쓴 사람도 스웨덴 사람이고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라는 책을 쓴 사람도 스웨덴 사람이고 이 학생도 스웨덴 학생인데 17살인가부터 학교를 하루 결석을 하고 지 맘대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들한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액션을 취하라고. 그래서 2019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는데 타지 못했고 유엔의 초대를 받아서 연설을 합니다.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세계 정상들을 막 야단을 쳐요. 니들이 내 꿈을 짓밟았다. 그레타 툰베리 유엔 이렇게 치면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최근에 그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소집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현실 가능성이 있는
가능하긴 한데 돈이 되게 많이 들죠. 다이아몬드 캐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탄소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탄소를 구해가지고 내가 원자를 끄집어서 붙일 수 있으면 이산화탄소에서 산소 2개 띄고 탄소만 가져다가 쫙 연결하면은 그 다이아몬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몇 개나 붙여야 될까? 요만한 다이아몬드 만들려면 10에 20승계를 갖다 붙여야 돼요. 하루에 100개씩 갖다 붙이면 몇 년 걸릴까? 이게 양적 추론입니다. 아까 얘기한. 모든 것을 정량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다른 질문 없나요?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 진로를 고민할 때 다양하게 재밌는 사고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할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과 공부를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할까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학과 공부 시간이죠. 그렇겠죠. 다양한 경험을 하세요. 도둑질 빼고 다 해보세요. 나는 대학에서 방학 숙제 냅니다. 물론 학생들이 내 강의를 다시 들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검사는 못해요. 그냥 숙제 내고 던져줍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책 5권 읽기.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평생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시간 동안은 1년에 꼬박꼬박 방학이라는 시간이 2번씩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학교 졸업하면 평생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방학을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책 5권 이상 읽기. 핸드폰 없이 3일 동안 혼자서 여행하기. 뭐 그런 식의 숙제들인데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던 경험들을 많이 해봐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빌 게이츠는 상대도 안 돼요. 아까 컴퓨터가 보급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1980년에 애플2라는 퍼스널 컴퓨터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가의 컴퓨터가 나타나니까 너도 나도 컴퓨터를 쓰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컴퓨터라는 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은 0.1%도 안 됐습니다. 99%의 사람이 컴퓨터를 쓰게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걸 아무 때나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 사람도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 혁명을 가능하게 해준 1등 공신이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이 2005년도에 스탠포드 역사상 처음으로 졸업식에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이 졸업생들 상대로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학 졸업식은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대개 연설을 한 번씩 해요. 졸업을 축하하면서. 스티브 잡스, 스탠포드 졸업, 연설, 그러면 전문 볼 수 있어요. 영어 제목은 Stay Hungry, Stay Foolish입니다. 배고픈 상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초심을 잃지 말아라라는 뜻이고, 거기에 주제는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으십시오예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으면 나는 직장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직장에 놀러 갑니다. 내가 잘하는 일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잘하면 돈을 벌려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잘하는 거로.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돈 좀 적게 벌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찾는 게 평생의 숙제입니다. 나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난 스키 타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거 타면서 돈 벌 만큼은 못 타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은 따로 해야죠. 그렇지만 나는 물리도 재미있어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도 벌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좀 운이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학기 중에는 학교 공부 따라가느라고 바쁘죠. 방학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때 많은 경험을 하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한 가지 더 네. 교수님,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어떤 분야를 주로 연구를 하셨는지.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겠어요. 통계물리라는 것을 하고 통계물리와 고체물리학의 접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체의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가. 예를 들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을 단순히 쓰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물질들을 섞어가면서 새로운 반도체 물질들을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성질이 변하는지 그런 거를 연구를 하다가 후반에는 과학 교육하고 관련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 물리학회에서는 그 교육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자꾸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모르는데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알아요? 여기가 중점학교인가요? 네. 그러면 과학창의재단에 지원을 받지. 거기 가서도 일을 했었어요. 네. 오빠 저거 마트에다가 마트에다가 자석 넣어서 느리게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 막대가 안에 모르는 이거 구리인데 구리는 자석에 안 붙어요. 이것도 유도 전류입니다.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 N극이 있고 N극이 내려가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돌아가는 전류가 생겨요. 그럼 여기 N극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이 유도 전류가 만든 자석이 위에서 내려오는 N극을 막습니다. 그럼 여기는 S극이 멀어지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면서 여기 N극이 생겨서 S극이 멀어지는 걸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움직일 때 이 주변에 이 도체의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고 그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찾은 사람이 페라데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귀족들한테 크리스마스 때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는 크리스마스 과학 강연이라는 것이 수백 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아까 설명을 안 했구나.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없으세요? 강의 끝나고 만져보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만져봐도 돼요. 네, 그러면 강의를 끝나고 요거 더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은 학기 중에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방학 중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공부를 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과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즐거운 미래 그리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미래가 열릴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만져봐도 돼요. 학생들 여기 와서 체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